과학을 좋아하는 청소년들한테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요즘엔 더욱이나 융복합형 인재가 많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계, 세계적인 과학자랑 그리고 주목받는 예술가 두 분을 모셔서 과학계 내부만이 아니라 과학과 예술을 넘나드는 그런 융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 강연회를 계기로 해서 그런 다양한 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크를 진행하기 전에 여기 온 학생들이 두 분이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 먼저 조영호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영호 교수님 하면은 그 마이크로 머신 분야에서 세계적인 공학자로 인정받고 있는데 나노, 바이오, 정보 여러 가지 분야를 한꺼번에 융복합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 연구하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맨 처음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기계공학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자동차로 보면 자동차 뼈대를 연구하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에다 전자도 있죠. 신경에 해당하는. 그래서 전자를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박사과정은 가서 전자를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반도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는 게 무슨 기술인가 하면 여러분들 쓰시는 그 메모리, 그러니까 전자회로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기계와 전자를 같이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계와 전자를 반도체 기술로 아주 작게 만든 걸 마이크로모신이라고 합니다. 그게 제 전공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 굵은 게 머리카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직경 안에 단면 안에 저 작게 보이는 모터를 기계 전자 부품을 다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저런 기술이 여러분 주위에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게 어떻게 쓰이냐면 자동차 에어백 아시죠? 그 자동차 에어백에서 자동차가 충돌하는 걸 감지하는 게 바로 저 마이크로머신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마이크로머신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그 이후에 그 다음 최근에 보면 그 정보기기라든지 여러분 휴대폰도 보시면 전화기 컴퓨터가 점점 작아져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기계 전자부품도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작아졌나 하면 나노미터까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노미터라는 거는 보시면 10억 분의 1을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10억 분의 1이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구의 10억 분의 1을 줄이면 1원짜리 동전만 해집니다. 그러니까 1미터를 10억 분의 1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기계 전자부품을 마이크로머신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온도만 약간 변해도 습기만 약간 변해도 영향을 너무 받습니다. 너무 작은 거는 쉽게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뭘 들여다봤냐면요. 생명체에서 우리 주위의 자연에서는 아주 작은 세포나 단백질 같은 것들은 마이크로 나노미터에서도 기후에 관계없이 봄여름 가을 겨울을 잘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체의 구조와 원리를 이용해서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전자기계 마이크로머신을 만드는데 이제 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되면 바이오 기술에다가 나노 기술과 정보 기술이 융합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오 기술을 접목하고 나노 기술을 접목하고 이렇게 하나씩 접목을 해왔고요. 그리고 2002년에는 카이스트의 바이오 및 내공학과로 해서 융합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과가 생겼습니다. 그 학과의 설립에 제가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융합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긴 그 길을 걸어오셨는데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원래 기계 하면은 굉장히 커다랗게 움직이는 이런 그런 걸 말하고 보통 전자회로 하면 굉장히 작은 집적되어 있는 회로를 말하는데 그 전자회로 위에 그 기계를 올려놓은 거라고 보면 되네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이오 생명체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한 그런
기술을 융복합적으로 해오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구하영 교수님은 국내 미술계가 주목하고 있는 떠오르는 작가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히 예술과 과학 이 두 분야의 융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미술의 길에 들어선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는 중학교 시절 제가 처음 가본 전시가 이중섭 전시와 오기스트 로댕 조각 전시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이중섭 그림이 그려진 찢어진 은박지며 오기스트 로댕의 조각 크기, 장소, 그리고 그때 그 느낀 기분, 좋은 소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후로 이제 보는 재미를 찾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예술사와 현대미술과 문화회관에 강의하고 있고요. 2011년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는 융합문화 사업에서 시각예술 분야의 작가로 참여했습니다. 제 작업은 예술가 그리고 과학자 그리고 철학자가 함께 진행된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미술인데 뭐 미술이 그냥 미술이 아니라 뭐 과학, 철학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우리 오늘 그 두 분 세계적인 과학자 한 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예술가 한 분을 모시고 제3의 과학 토크 설득과 공감의 시대 창의 융합적 안목과 표현이라는 주제로 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는 그 설득과 공감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죠? 남들을 설득해야 살아남는 시대예요. 진학을 잘 하려면 누굴 설득해야 됩니까? 입학사정관을 설득해야 되고 또 구직자는 직업을 구하려면 회사에서 면접관을 설득해야 되고 또 정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을 설득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설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 누구한테나 정말 필요한 기술인데요. 제가 여기서 한번 돌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갖고 계신 리모트 컨트롤러 있죠? 그걸로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이 1, 2, 3번 중에 그런 걸 하나만 번호를 눌러주세요. 남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뭘 가장 잘해야 될까요? 네,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번 논리와 공감, 2번 외모와 인맥이 중요하다 내 생각에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세 번째 지혜와 결단력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예, 결과가 나왔네요. 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첫 번째 논리와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외모와 인맥도 꽤 있네요. 16%. 예, 외모와 인맥 선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냉정하십니다. 예, 교수님 마음속으로 몇 번 누르셨나요? 저는 1번 논리와 공감을 했는데요. 이게 꼭 맞다고는 못 봅니다. 저는 이제 과학자의 입장에서 과학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한다고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공감을 안 해주면 아무 소통이 아니거든요. 이게 일방적인 그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제가 설득하는 것과 감성적인 공감을 얻는 것. 그러니까 논리는 사람의 머리를 움직이고 감성은 공감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와 마음을 모두 움직이는 야지 아마 과학을 잘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1번을 했습니다. 역시 과학자다운 답변이십니다. 그죠? 논리와 공감이잖아요. 그러면 이성과 감성, 어떻게 보면 우리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움직여야지 뭔가 사람을 설득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면은 또 다시 말하면은 과학과 예술이라고 좀 치환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의 어떤 그런 능력 아니면 관심 이런 걸 모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요소들을 다 골고루 획득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뭐 요즘에만 이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이런 것들은 많이 강조되어 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예술에서도 이 과학과 예술을 융합하려는 그런 시도가 쭉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구 교수님께서 한번 그 예를 쭉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미술 재료와 표현의 방법의 역사에서부터 이미 과학의 접목은 시작되었거든요. 네, 지금 이 작품 보이시죠? 브루넬레스키의 작품인데요. 피렌체 대성당의 돔입니다. 건축의 수학적인 지식을 가장 먼저 도입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이 마사초의 성삼위일체는 바로 기하학을 회화에 응용해서 원근법을 사용한 작업이거든요. 작품을 보시면 그 건축물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드실 거예요. 바로 그러한 원근법이 이 과학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예술 혁명이었죠. 예술과 과학의 융합하면 백남준을 빠뜨릴 수 없죠. 백남준 같은 경우에는요, 백남준 선생님은 일본에서는 미학을 공부하셨어요. 근데 독일에서는 음악을 공부하셨고요. 그래서 독일 방송국에서 일하실 때 바로 사운드 테크놀로지와 그 다음에 미학과 현대 철학의 융합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죠. 이 비디오 아트는 과학기술과 예술을 결합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과 음향을 공유했기 때문에 바로 현대 미디어 아트의 초석을 쌓게 한 장본인이 우리나라의 백남준 선생님이십니다. 네. 아니, 말씀 듣고 보니까 예술이랑 과학이랑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였는데 새로운 단계의 예술로 넘어갈 때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지금까지도 그런 예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다른 예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두 분이 실제로 그 몸소 그런 융복합을 실천해내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저희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조영호 교수님께서는 뭐 굉장히 의학에서 공학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교수님 실제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연구를 조금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예,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노 바이오 정보 기술을 융합한 데다가 다시 의료를 융합한 분야입니다. 이 융합을 하게 된 이유는 하고 있는 일은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일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검사 방법은 주로 잘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CT나 MRI로 판독을 합니다. 그리고 암이 의심이 되면 수술을 해서 그 암 조직을 떼내서 그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러한 방법, 기존에 있는 방법의 문제가 뭔가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수술을 하면 환자의 고통도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힌트를 약간 드렸죠. 어떻게 하냐면 그러지 말고 환자 혈액에서 암세포를 찾으면 될 거 아니냐. 그거죠. 그러니까 혈액 검사로 환자 암을 진단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일을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혈액 1cc 안에 세포가 무려 50억 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암세포는 하나 정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50억 개의 세포 중에 하나를 찾는다는 것은 전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전 세계 인구 50억 중에서 이상한 사람,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데 1시간 만에 찾아야 됩니다. 1시간 만에. 이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나노 도구를 가지고 지나가는 세포를 일일이 검문을 합니다. 검사를 해서 세포 정보를 캐내서 암세포냐 아니냐를 판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노 기술이 필요하죠. 세포의 정보, 세포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바이오 기술이 필요하죠. 세포의 정보에 관한 특성을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 나노 정보 세 개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 혈액에서 잡은 암세포와 이 암 환자의 실제 상태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임상학적인 어떤 연계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술과 다시 결합을 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료기술과 이제 결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방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방법인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액 안에서 여러 가지 암세포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혈액 안에 뜯어내는데 그 안에 암세포를 끄집어 오면 그 사람의 암세포에 가장 맞는 항암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세포를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암 정복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암의 재발과 전이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의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인류가 암을 증복하는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7개의 대학과 2개의 연구소 그리고 5개 병원이 합쳐서 이렇게 융합 연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래사장에 떨어진 바늘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우리 몸에 생겨났는데 걔가 우리 혈관에 흔적을 남겼단 말이에요. 예? 암세포 하나 떨어져 나와서 흔적을 남겼는데 걔를 혈액을 채취해서 50억 개에 달하는 세포를 일일이 나노 기술로 체크를 하면서 그 흔적을 찾아서 그 범인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대단하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네. 구하영 교수님께서도 그 작품 활동 하실 때 융합 자주 활용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영호 박사님께서는 뇌공학 연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뇌신경세포로 지금 작품을 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시죠? 지금 작품 보시면요. 뉴런이 색으로 물들면서 번져가는 느낌을 제가 콜라주로 한 작업입니다. 저기 콜라주가 뭔가요? 콜라주는 사진이나 그림을요, 그 가위로 혹은 손으로 오려서 붙이는 작업인데요. 인간의 그 개별적인 그 기억 조각들과 신경세포의 오버랩이 꿈틀꿈틀 동작으로 느껴지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기억, 흔적, 그리고 감정은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분히 추상적인 정신 세계가 지금 조각조각 뒤섞이고 재구성되어서 인간과 바깥 세상의 연결 통로를 모색하는 느낌인데요. 제가 콜라주로 작업한 이유 역시 계속 이어붙여 나갈 수 있는 진행형을 의도한 것이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의 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러한 것을 작품에 응용한 이유입니다.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대학에서 저는 수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인지과학이라는 걸 전공했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인지가 형성돼 갈 때 그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이 점점 강화되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 속에 여러 가지 지식이 저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또 콜라주라는 기법을 통해서 연결해서 뻗어나가는 걸 네. 이렇게 만드신 거네요. 네. 예. 교수님, 과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느낌이 전달이 되나요? 예, 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했던 과목이 미술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보니까 구 교수님께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활발함이 바로 느껴지는 거 보니까 과연 그 융합이라는 게 참 힘이 크네요. 그 융합 덕분에 제가 예술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과학적으로 세포가 여러 가지 세포끼리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받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그 세포가 보고 있는 저와도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 듯한 그런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학자들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융합의 다양한 모습, 그리고 예술적에 접근한 모습, 과학적에 접근한 모습,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또 돌발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너무 쉬워요. 이번엔 주관식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랑 융합을 하기도 하고, 또 과학과 예술, 다른 분야랑 계속 융합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내 생각에는 이런 융합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융합을 계속 해야 된다. 네? 어떤 답이어도 좋아요. 자신감 있게 한번 손들고 말해볼 수 있는 사람. 네, 저기 남학생. 공통적인 부분을 네.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같이 연구를 함으로써 서로 다른 방향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융합을 하는 거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대답인데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주제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접근함으로 해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접근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높아지는 거죠.
예,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와, 뭐 대단하네요. 네. 그 다른 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아까 그 리모컨 있죠? 그걸 갖고 객관식을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서로한테 관심이 있어서 2번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3번 자신의 영역을 더 넓히려고 4번 잘 모르겠다. 예.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다. 번호를 빠르게 눌러주십시오. 예, 집계 중입니다. 당연히 정답은 없죠.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 주장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집계 완료됐습니까?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가 제일 많이 나왔네요. 53%. 예,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더 넓히려고. 잘 모르겠다. 아주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교수님.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들에 대해서. 왜 이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예술과 과학이 서로 어우러져야 되고 어우러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 그런 걸까요? 저는 저 폴 집계로 보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과학도 결국 자연과학도 사회과학처럼 인간에 관심이 많은데 인간에 다가갈 방법이 없었어. 부족해서 인문학을 빌려서 자신의 과학의 영역을 혹은 설득력을 높이겠다.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도 되니까 저는 1, 2, 3번이 다 답인 것 같고요. 우선은 그 인문학과 과학이 합쳐지는 이유는 아마 예술과 마찬가지로 결국 인간에게 다가가려는 건데 과학은 가진 이 논리적인 이 과학을 인문사회학이라는 어떤 감성적인 채널을 통해서 인간에 다가가고자 하는 이런 시도가 아닌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하면은 사실 좀 차가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과학 기술하면은 뭐 기계 차가운 기기가 생각나고 그런데 혹시 이 중에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하는 친구도 있습니까? 네,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되기 위한 이유가 되게 많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연구하는 분야도 암이잖아요, 암. 예?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 또 안타깝게 떠내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과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되고 싶을 때 내가 어떤 가치를 그 과학에서 찾을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예는 과학이 왜 인문학과 그리고 사회학과 소통해야 하는가 결국에 인간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예술 분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또 이렇게 융복합을 이루어가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를 막 예술과 과학을 접목시켜놓은 그런 작품들도 꽤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예술가는요, 그들의 작품이 살아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그 학생들이 작품을 보고 왔을 때 그냥 페인팅 작업만 보고 오신 분들은 뭐 재밌었는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툭 치면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절로 움직이면 더 좋겠고, 게다가 동작에 빛 소리까지 첨가되면 사람들이 재밌어합니다. 게다가 관객과 대화를 나누면 어때요? 더 재밌겠죠. 그러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뉴 미디어 아트까지의 역사를 제가 쭉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인데요. 회화 같은 것이 어때요? 조각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브제는 비례와 균형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툭 치면 움직이는 모빌입니다. 오브제는 뭔가요? 오브제는 지금 사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회화 같은 그리고 조각과 같은 형식을 띠고 저기 있는 매달려 있는 물체 같은 그 것들, 오브제를 이런 얘기하고 것들 다 있습니다. 오브제. 네. 이 작품은 제 작품인데요. 게이지 오브 라이프라는 삶을 숫자로 표현한 미디어 작품입니다. 지금 이 작품을 직접 경험하시면 더 좋겠는데요. 사람이 다가가면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하얗게 똑똑똑 떨어지면서 이내 빛으로 사라집니다. 인생 무상 아시죠? 그 삶의 덧없음을 얘기하고자 한 그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입니다.
이제 작품은 그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그 예술가는 새로운 감각의 세계를 만들어내고요. 예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해요.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까지 과학인지 그 경계가 굉장히 이제 허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한 뭐 르네상스 시대에 이런 작품 활동이 가능했을까요? 관객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이 불가능했겠죠? 이게 과학과 예술이 같이 진보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예전에 생각했던 예술 작품이랑 지금 보신 예술 작품이랑 좀 많이 다르죠? 예,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융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요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요. 제가 그 2006년도에 우주인에 선발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때 우주인 선발 당시에 그 우리나라 삼성에 중앙연구소가 하나 있어요. 종합기술원이라고. 거기서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는 수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인지과학을 전공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주인 그 모집 광고가 딱 뜬 겁니다. 네이버에 광고가 떴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직도 그 문구가 기억이 나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을 찾습니다. 이런 광고가 떴어요. 그래서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뽑힐 것 같아서 지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 지원했냐면은 야, 우리나라에서 우주인을 뽑는구나. 진짜 멋있다. 예? 나도 그 중에 일부가 되면은 그것만이라도 큰 의미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궁금하기도 했고요. 근데 처음에 한 3만 6천 명인가 지원했었대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선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3만 6천 명이었는데 시간이 축 지나면서 이게 몇천 명, 뭐 500명, 그 다음에 300명, 뭐 100명, 30명, 10명 막 이렇게 남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누가 남았는지 보이죠? 쭉 보니까 어쩌면 내가 뽑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은 조금 아까 이제 사진에서 쭉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 사진은 제가 그 산악회 활동을 했었거든요. 대학 때. 여러분 파미르고원이라고 아세요? 아십니까? 히말라야는 아시죠? 히말라야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은 파미르고원이라고 높은 지대가 있어요. 거기 산들이 되게 많거든요. 높은 산이. K2도 그쪽에 있고 제가 갔던 이 산은 무즈타크아타라는 산인데 7,500m짜리 산입니다. 뭐 이런 경험도 있었고 또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복싱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국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동메달 딴 적이 있거든요. 예. 동해시에서 그 대회를 했었는데 동해시에서 동메달 따니까 부상으로 오징어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제가 그 당시에 과학자로서도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우주인 그런 컨셉에 맞기도 했지만 다른 분야에 또 되게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해봤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신기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뭐 우주인이 되려고 복싱했던 거 아니죠? 뭐 산에 갔던 것도 우주인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도전을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중에 저한테 더 큰 도전을 할 때 아주 소중한 그런 밑거름이 되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권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되려고 하건 예술가가 되려고 하건 뭐가 되려고 하건 간에 좀 관심 분야를 다양하게 넓혀서 네?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전해 보고요. 그게 뭐 조금조금만 그런 도전들이 성공하건 실패하건 그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도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아주 좋은 더 큰 도전할 때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융복합적인 인재로 이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도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융복합 얘기를 하면요. 융합과학, 뭐 예술과 과학의 융합 이런 얘기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실제로 그걸 하려고 하면 그렇게 멋있지만은 않은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또 개척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갈 때는 그만큼 노력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나중에 그걸 다 극복해내면 그것은 되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융복합 학문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아마 그런 예들이 과학과 예술에서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교수님, 과학 쪽에서 예. 그러한 예를 좀 학생들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가장 많이 널리 알고 있는 그 발명왕 에디슨이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죠. 그래서 에디슨의 전구의 발명의 그 이면을 보면 에디슨이 전구 하나만 이렇게 딱 발명한 게 아니고 이 에디슨이 전구를 쓰게 하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가로등이 가스등이었습니다. 밑에서 가스통이 있고 가스로 불 붙여서 이제 길을 밝히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전구로 바뀌니까 가스통은 두고 가스등을 전구로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발전기가 있어야 되죠. 가스등에는 가스통이 있듯이 전등에는 발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를 넣어서 이렇게 가스등을 교체하려다 보니까 즉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새로운 융합적인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기존의 거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돼 있고 새로운 거는 딸랑 전구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를 하려면 발전기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전기를 보내는 송전탑도 해야 되고 심지어 그 스위치까지 에디슨이 만들었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새로운 융합이 기존의 시스템을 바꿀 때 그만큼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지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에디슨이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왜 그 전구의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뭐 수만 번의 실험을 한 후에야 그걸 만들어냈다.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런 실험을 한 후에나 이거 만들어냈다 하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전구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실제로 사회에 활용하게 만들려면은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사회 시스템을 극복해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더 험난한 그런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한 역경을 이기는 과정에서 더 위대한 발명이 줄줄이 이렇게 연달아 많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역경이 꼭 나쁜 건 아니죠. 또 겪으면 힘든데 그걸 역경을 견디고 나면 진짜 좋은 위대한 발명, 새로운 게 자꾸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역경이 있어야 오히려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예술 쪽에서도 아마 그런 예가 똑같지는 않아도 유사한 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술 쪽에서는요, 고난이라기보다 새로운 작품을 이제 선보일 때요, 어떠한 사람들의 공감도 얻지 못한 선구자들의 작품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죠. 이거 과연 무슨 작품이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 예로 작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요, 마르셜 듀샹 들어보셨어요? 그 마르셜 듀샹의 이 샘이라는 작품인데요. 1917년이에요. 100년이 지금 흐른 지금 여러분 혹시 공감이 되세요? 이게 작품이다. 한번 손들어 봐 주실래요? 작품이 아니다. 손들어 봐 주세요. 여전히 100년이 흐른 지금도 반반이에요. 그죠? 지금 이 작품은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남자 소변기를 뒤집어 놓는 순간, 바로 새로운 의미의 샘이라는 작품이 됩니다. 이게 바로 현대미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 미술인데요. 삶과 예술의 두 화두의 결합입니다. 지금 이 작품 이후부터요, 이상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작품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작품이고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네.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 다시 한번 할게요. 교수님 생각에 이게 작품처럼 보이십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네, 정말 작품 같아요. 전 막 샘이라고 했는데요. 물이 쏟아져서 올라올 것 같아요. 정말이요? 네. 아, 역시 다릅니다. 이렇게 예술적인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일반 인간에는 또 차이가 나네요. 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드네요. 이게 당대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런 작품들을.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자기 작품 세계를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아까 그 인상파 맞죠? 네.
인상파 모네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기 작품 세계를 쭉 밀고 나가서 당대에는 살았을 때는 인정을 못 받더라도 나중에 자기 작품 세계가 형성이 되고 그 후대에서 또 인정받는 이런 케이스도 생기고요. 뭐 에디슨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그게 뭐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전구도 없었던 거고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람들을 밀고 나가게 하는 힘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거 어떤 신념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어려운 것들이 있을 테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어려움이 뭐 배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분명히 본인이 가고 싶은 방향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 신념이 있어야지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절에 스스로의 그 뭐랄까요, 여러 깊이 있게 여러 분야를 쭉 섭렵해서 자기 바탕을 좀 만드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좀 그러기 위해서 교수님 우리 이렇게 실패도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도전해야 되고 그런 걸 또 극복해내야 되려면요, 우리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자질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자질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자라 그러면 미래 과학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인 표현력,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감성적인 공감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과목 그리고 모든 학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이 표현력이라든지 공감력 그리고 지식 이런 거는 실은 도구입니다. 도구.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고 실은 저는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할 것인가, 왜 할 것인가가 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과학기술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창의적인 안목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어디까지를 공부해야 되냐? 이 질문에 답을 좀 드리고자 하면요. 그 도표를 잠시 봐주시면 이 융합의 삼각형, 다각형이라는 겁니다. 이 가로축은 폭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초중고등학생 같으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뭐 이렇겠죠? 대학생 같으면 기계, 전자,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나갈 거고, 그죠? 혹은 연구하시는 분은 IT, BT, NT 이렇게 나가는 게 가로축입니다. 세로축은 깊이입니다. 전문성 얼마나 깊이 할 건가. 저 다각형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되나 하면 모든 걸 다 하려고 결정을 하시면 안 되고 저 모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나한테 가장 맞는 다각형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뾰족하게 할 수도 있고 저 모양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창의적인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그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저런 융합의 자신만의 융합의 다각형을 그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안목을 기르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리 보지 마시고요. 내 주위에 작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문제, 작더라도 내가 가진 꿈이 무엇인가 그 꿈을 발견하고 이루려는 이 열의와 노력,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융합 다각형을 그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융합 다각형과 그 자신의 열의가 자꾸 이 반복이 되면서 서서히 창의적인 안목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저게 어느 순간 이렇게 터지는 안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융복합은 정말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다각형, 그건 자기만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해답은 여러분들 안에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구 교수님께서는 예술 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연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자세를 가지면 좋을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술의 부드러운 힘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 정신의 즐거움, 놀이의 요소,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작품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그 조각 다비드상인데요. 혹시 차이점 아실까요, 고산 대표님? 저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네. 왼쪽 작품이 좀 더 추워 보이네요. 네. 뭐 농담이고요. 좀 보면은 그 왼쪽 작품이 그냥 조금 더 정적인 것 같고 오른쪽 작품은 이렇게 움직임을 막 표현하려고 역동적인 그 움직임 표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르네상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의 다빗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정적이죠. 그리고 왼편에 있는 바로크 베르니니의 조각인데요. 움직여지는 순간 동작을 포착해서 조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열린 공간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린 사고는 열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네. 제가 그 놀이의 요소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 미술 작품을 보시면 재밌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 이유가요. 작가들이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서거든요. 예를 들면 이 알렉산더 칼더인데요. 과학을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성실하고 근면하고 지속적으로 정말 재밌고 즐겁게 해야지만 좋아하게 되고 잘하게 됩니다. 그 예가 바로 알렉산더 칼더인데요. 그 알렉산더 칼더 같은 경우에는 공학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철사를 가지고 계속 구부리고 반복해서 바로 움직이는 사람의 형태를 만들고요. 사람은 어때요? 움직이죠. 그 움직이는 그 상상력을 바로 동력이라는 것을 첨가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기까지 정말 재밌어서 한 작품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 열림이랑 그 즐김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뭔가에 계속 열려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정말 재미있게 그 이전에 재미가 있어야지 네. 어떤 그런 또 창조적인 그런 작품도 나온다 그런 말씀.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득과 공감의 시대, 창의 융합적 안목과 표현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두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오셨는지 쭉 들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재미있으셨어요? 예. 오늘 함께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카이스트 조영호 교수님 그리고 구하영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전에는 과학이라는 것이 좀 솔직히 어렵고 너무 깊이 연구해야 하는 그런 학문인 줄 알았는데 오늘 토크쇼를 통해서 과학이라는 것이 결코 다른 분야들과 동떨어지지 않고 유리되지 않고 서로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특히 그 예술 분야에서의 과학과 연계성이 되게 흥미롭게 보았어요. 네, 오늘 과학 토요토크 보면서 TV에서만 보던 그런 유익한 정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가 있어서 그래서 더 유익하고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까운 대전에서 이런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와서 보고 싶어요.